나는 네 남매 중 막내다. 네 명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건 어릴 적엔 늘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커서 보니 그 수만큼 고민과 갈등도 많아지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커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각자 제 가정을 꾸리고 직장도 다니는 상황이지만 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둘째 큰오빠, 즉 우리 중 둘째인 형이다. 다른 세 남매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무난히 살아가는 편인데 둘째 큰오빠만은 늘 집안의 골칫거리로 통한다. 그리고 그 골칫거리가 나한테는 남일 같지 않다. 막내인 내가 무슨 이유로 자꾸 이 문제를 등에 지게 되는 걸까? 우리 집안은 형제자매가 정확히 4명이다. 큰오빠와 둘째 큰오빠 바로 문제의 인물, 셋째 누나, 그리고 내가 막내다. 부모님이 남매를 연년생처럼 낳으셨기에 어릴 적 우리 집은 꽤나 북적이고 시끄러웠다. 첫째 큰오빠는 워낙 성실하고 이른 나이에 독립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셋째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편이라 부모님 기대에 딱 맞았다. 문제는 둘째 큰오빠였다. 어린 시절부터 엉뚱하고 자유분방했달까? 부모님이 너도 형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최근에도 내가 왜 형이랑 똑같이 살아야 해? 난 내 길을 갈래라고 반항적이었다. 그렇다고 예술가적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그저 일상적 규칙과 틀 속에 묶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골치 아픈 문제를 자주 일으켰다. 예컨대 지각, 무단결석, 말썽, 싸움 같은. 부모님이 학교에 자주 불려다니셨고 형이나 누나, 나까지 덩달아 소문을 들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20대에 들어섰을 때 첫째 큰오빠와 셋째 누나는 일찌감치 자기 길을 찾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첫째 오빠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빠른 승진을 했고 셋째 누나는 대학 때부터 성적이 좋아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 반면 둘째 오빠는 한두 학기씩 휴학을 반복하거나 어쩌다 취직해도 몇 달 못 버티고 퇴사하는 식으로 늘 제자리를 맴돌았다. 부모님도 한동안 언젠가 정신 차리겠지라고 참아봤지만 고물가와 경기 악화가 심해지던 때에 둘째 오빠가 백수로 지내니 집안 경제도 휘청됐다. 나중엔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 몇 번이나 부모님이 뒷수습하느라 눈물을 흘렸다. 나는 막내이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동생 역할보다는 둘째 형한테 의지해야지. 왜 내가 오빠를 신경 써? 라고 할 법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첫째 오빠는 일찌감치 독립해 결혼까지 했고 셋째 누나도 바쁘게 직장 다니며 외국에 파견 근무를 가 있는 등 둘째 오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력이 없었다. 그 사이 나는 부모님 곁에 남아 공부하고 결혼도 늦게 했다. 부모님은 나를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편이 되었고 둘째 오빠는 계속 집에 들락날락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처음엔 돈 문제였다. 둘째 오빠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했을 때 부모님이 또 한 번 학원비를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제때 출석조차 안 하고 실기 준비를 핑계로 술만 마시고 다녔다. 학원비는 허무하게 날아갔고 가정에는 또 쓸데없는 지출이 늘었다. 그 다음엔 직장을 잠깐 구해놓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때려치우기를 몇 번 반복했다. 부모님이 일단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냐고 호소하면 둘째 오빠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오래 못 다닌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제대로 모색하지 않는 모습이 답답했다. 나중엔 대출을 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서류에 보증을 서주는 사고도 쳤다.
그 당시 나는 반대했지만 둘째 오빠가 눈물 짓으며 이거 마지막 기회야. 내가 정말 성공해서 효도할게라고 하도 간청하니 부모님이 넘어갔다. 결과는 예상대로 얼마 못 가 망했다. 부모님이 연대보증인으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고 결국 첫째 오빠와 누나 그리고 나까지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정리했다. 그 일로 가족 전체가 지쳤지만 둘째 오빠는 내가 더 고생했다는 식으로만 말하며 자책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잔잔한 문제들이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 지인에게 돈을 빌려놓고 못 갚아 경찰서에 불려간 것, 잠깐 만난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겨 집에 찾아온 것 등등. 부모님은 고혈압에 시달렸고 나도 취직해 돈을 모아 결혼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둘째 오빠 문제로 종종 내 돈이 쓰이곤 했다. 결국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첫째 오빠와 누나도 둘째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텐데라며 집에 발을 잘 들이지 않았다. 나는 마음 한편으론 둘째 오빠가 그래도 가족이니 어떻게든 그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이젠 한계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시간은 흐른다. 어느덧 내가 40줄을 넘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따로 살며 내 직장도 나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첫째 오빠는 가족과 해외로 이민을 떠났고 셋째 누나는 본사에서 승진 후 외국 지사로 나가버렸다. 둘째 오빠는 뭔가 자리 잡았으려나 싶었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어떤 때는 용역 일을 하며 근근히 버티다가 또다시 작은 장사를 시작하겠다며 부모님께 돈을 요구한다. 부모님은 이젠 더 줄 돈도 없고 체력도 없기에 둘째 오빠를 보며 매일 한숨만 쉰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이 너 오빠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나에게 SOS를 치신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집에 들르면 둘째가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내가 좀 붙잡고 설득해줘. 재혼해서 잘 살든 안정된 직장을 찾든 제발 엉뚱한 짓 안 하게 해라라고 하신다. 나도 말은 해보지만 둘째 오빠는 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너도 내가 알아서 살게 냅둬라고 버럭 화낸다. 그래놓고 돈이 필요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부른다. 막내, 나 지금 집세가 없어서 쫓겨날 것 같다. 좀 도와줘라. 나는 안 도와주자니 죄책감이 들고 도와주자니 내 가정도 부담이 커서 고민이 많다. 남편은 그냥 형한테 휘둘리지 말라며 화를 낸다. 최근 들어 둘째 오빠가 또 이상한 사업 아이템을 물색하는 중인지 자꾸 연락이 온다. 막내야 말인데 앱 개발을 같이 해볼 생각 없냐? 요즘 창업 지원금이 나온다더라. 너 컴퓨터 잘하잖아. 왜 남들 밑에서 월급쟁이로만 살려고 하니? 우리 같이 한 방에 대박 치자. 라는 식이다. 솔직히 난 내 직장이 안정적인 편이고 무엇보다 둘째 오빠와 동업이라니 상상만 해도 미래가 깜깜하다. 그럼에도 둘째 오빠는 너만 믿는다. 이번엔 진짜 가능성이 있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또 공수표를 남발한다. 내가 그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 결과가 뭐였는데? 라고 반박하면 과거는 과거고 이번엔 다르다고 고집 부린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끔찍하다. 나도 나름 내 가정과 일로 바쁘다. 아이도 있고 남편과 함께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한다. 부모님은 점점 건강이 쇠약해져 둘째 오빠를 감당 못한다. 첫째 오빠와 누나는 우린 각자 바쁘다며 외면하기 쉽다. 결국 내가 중간에 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자꾸 둘째 오빠가 사고를 치면 부모님이 내게 전화해 막내야. 어떡하면 좋니?
라고 하시고 난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만 쉰다. 며칠 전 부모님 집에 갔더니 둘째 오빠가 와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 화기애애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살벌했다. 둘째 오빠가 다시 한번 돈 얘기를 꺼내서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잘 아는 지인하고 식당을 인수하려고 해. 지금 주인이 몸이 안 좋아 급히 팔 생각이래. 사업 잘 되면 부모님도 편히 지내실 수 있게 도와줄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다. 아버지는 거의 포기한 듯 너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냐? 지금 우리 집에 돈이 남아있긴 하니 이미 내가 수없이 해먹은 빚으로 집까지 저당 잡혔는데 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둘째 오빠가 뻔뻔하게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받아갔냐? 형이나 누나가 갖고 간 돈은 모르냐고 되받아치자 어머니가 울며 내가 그동안 가져간 돈을 어찌 세리하고 억울해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는 어찌할 바 몰랐다. 상황을 중재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더는 기대지 말아야지. 형이나 누나는 자력으로 성공했고 큰 돈 가져간 적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얹었다. 그랬더니 둘째 오빠가 화를 내며 너도 똑같아. 어차피 형이나 누나 편이지. 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싸움이 커지다 결국 둘째 오빠가 차라리 나는 이 집 안의 자식이 아니라 생각할래. 혼자 살겠다고 욱박지르고 나가버렸다. 부모님은 힘없이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하얀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가 이런 자식을 키운 게 잘못이구나 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제가 젊을 땐 그래도 철없는 것도 귀엽다고 봐줬는데 이제 50 가까이 돼 가는데 왜 저러나 나는 죽기 전에 얘 문제나마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건가라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뭐라 달랠 말이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은 단호했다. 당신도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둘째 형 문제는 둘째 형 스스로 해결해야지. 집안이 나서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지난번도 그렇잖아. 남편 말이 옳다는 건 안다. 내 가정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나는 선을 긋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님이 고령이고 첫째 오빠나 셋째 누나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둘째 오빠를 붙잡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나는 또 속이 답답해져 셋째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이러다 진짜 둘째 오빠가 큰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리면 어쩌지? 라고 물었다. 누나는 한숨을 내쉬며 막내야, 나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애는 성인이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계속 남에게 떠넘기고 있어. 그걸 우리가 또 받아주면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거야. 누나의 말도 맞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겪은 패턴이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은 여전히 갈등이 심하다. 자식이라면, 형제라면 어떻게 버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둘째 오빠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도 자꾸 걱정된다. 며칠 뒤 뜬금없이 둘째 오빠가 내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점심시간 무렵에 밥 좀 같이 먹자고 전화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로비로 내려갔더니 둘째 오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미안했다. 집에서 그렇게 난리치고 나왔는데 사실 나도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그 눈빛이 참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나서 또 사업 얘기를 꺼내 이번에는 정말 가능성이 높아. 담보대출 말고 펀딩을 받으려는데 소개가 필요하다. 내가 혹시 회사에서 아는 인맥 중에 투자자를 알선해 줄 수 없겠냐 등등을 조심스레 말했다. 난 황당해서 내가 무슨 펀딩이고 뭐고 아냐. 그리고 오빠가 또 잘못되면
그 투자금은 어쩔 거냐라고 했지만 둘째 오빠는 내가 잘못될 일 없어. 진짜 이번엔 다르다고만 반복했다. 결국 나는 거절했다. 오빠 미안한데 이 일은 못 도와주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 둘째 오빠는 실망한 표정으로 다들 날 믿어주지 않네. 그래, 나 혼자 해볼게라고 중얼거리곤 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부모님도 내게 둘째가 전화 안 받는데 혹시 너랑은 연락되니? 라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내가 또 둘째 오빠를 찾아다닐 수도 없었기에 그냥 몇 주를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둘째가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 사고 난 건지 무리해서 쓰러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라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 아, 또다시 내가 움직여야 하는구나 싶어 울컥했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둘째 오빠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지병이나 중대한 사고는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실조가 겹쳐서 쓰러진 것 같다고 했다. 둘째 오빠는 눈을 뜨고 날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에휴, 별꼴을 다 보이네. 어쨌든 내가 와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은 안 오더라.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라고 묻자 둘째 오빠는 가늘게 한숨을 쉬며 모든 게 뜻대로 안 된다. 내가 정말 잘해보려는데 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막 술만 마시게 되고 몸이 상했나 봐라고 고백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애잔했다. 분명 둘째 오빠도 힘든 점이 있긴 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비교당하고 형이나 누나, 심지어 막내인 나보다도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았으니 자격지심이 컸을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책임질 줄 모른다는 것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고 실패할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주변이 도와주는 걸 당연시 여긴다는 태도였다. 그래서 갈등과 불신이 심해진 건데 결국 그가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내가 마음 약해져 다시 붙드는 시기였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난 내가 감당 못할 수준의 고통에 시달릴 거라는 예감이 든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한 뒤 둘째 오빠는 퇴원했다. 부모님은 그래도 한번 집에 와서 지내라며 공간을 마련했지만 둘째 오빠는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 그냥 작은 원룸 구해서 살겠다고 말했다.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론 걱정된다. 혹시 또 다른 사고가 터지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은 형제라도 각자 인생이 있는 건데 왜 내가 거기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말한다. 사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움이란 게 있다. 나는 남편, 부모님, 첫째 오빠와 셋째 누나 모두와 상의 끝에 결정했다. 이젠 둘째 오빠를 더 이상 물심양면으로 돕지 않겠다.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이면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지만 돈이나 사업 문제 등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자. 부모님도 울며 겨자 먹기처럼 그래야만 하겠지.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해줄 힘도 없으니라고 동의했다. 첫째 오빠와 셋째 누나는 이제서야 결론이 났구나. 차라리 그게 모두를 위해 나은 길이다라며 약간 시니컬하게 반응했다.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다. 언제 또 둘째 오빠가 나를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다시 마음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이젠 이 악순환을 끊어야만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둘째 오빠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외면하고 싶진 않지만 지원을 계속하면 오히려 그를 더 망치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다. 5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누구 탓만 하고 살아갈 순 없으니까. 돌아보면
내 남매 중 막내인 나는 적당히 기댈 곳도 필요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둘째 오빠의 문제까지 떠안는 위치가 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오빠들 모두 멋있어 보였고 특히 둘째 오빠가 활달하니 재밌기도 하고 나름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 책임을 나누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둘째 오빠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제 나는 중년의 길을 걷는다. 내 아이들도 커가고 부모님은 노년에 접어든 상황이다. 첫째 오빠와 셋째 누나는 각각 해외와 타지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고 둘째 오빠는 아직 방황하는 중이다. 나도 완벽히 평온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에 감사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둘째 오빠도 언젠가는 이 성인의 책임감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변화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과정을 내가 전부 지켜봐 줄 의무는 없다. 나도 내 아이를 돌보고 남편과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부모님 건강을 챙겨야 한다. 둘째 오빠가 언제까지고 남들에게 짐을 지우는 삶을 산다면 결국 혼자 버려진 채 외롭게 늙어갈지 모른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미 여러 번 손을 내밀었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온 내가 또다시 희생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낀다. 그래도 작은 희망은 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중년이 넘어가면 한 번쯤 깨닫지 않을까? 가족의 애정과 관심이 영원히 공짜가 아니라는 것. 내가 내 길을 책임지지 못하면 결국엔 나락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후에는 둘째 오빠가 누구에게 손을 벌릴지도 모르겠다. 그때라면 아마도 아무도 받지 않아주겠지. 내게도 이젠 힘들다고 손을 뿌리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둘째 오빠가 한 번쯤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결국 내 남매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과거엔 내게 둘째 오빠가 그저 말썽 많은 형이었다면 이젠 내가 중년이 되어 그를 대면하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오빠 왜 그래 안 돼 하며 애원하는 동생이 아니다. 오빠 좋을 대로 해. 난 오빠를 돕는 걸 이제 포기할래. 내 가정과 아이들을 먼저 챙겨야 해라고 선언하는 막내가 되었다. 비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가족 전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상황극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건 궁극적으로는 둘째 오빠가 자기 힘으로 서는 날이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서라도 파트타임이든 작은 가게든 혼자서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자기 생활 패턴을 안정화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역시 다시금 신뢰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둘째 오빠는 여전히 한 방을 노리는 허황된 꿈을 좇는 중이니 말이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매정하게 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남아있다. 다만 내가 너를 구제해줄 만큼 모든 걸 희생하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겠지. 그게 내가 중년이 되어 깨달은 건강한 가족 간 거리두기가 아닐까? 첫째 오빠와 셋째 누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때론 마음이 헛헛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이제는 두 번째 형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날 둘째 오빠가 또다시 전화해서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난 어떤 선택을 할까? 예전처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뛰어다닐까? 아니면 미안, 나 바빠. 오빠가 알아서 해라고 답하며 선을 그을까? 솔직히 지금도 망설일 것 같다. 그래도 이전처럼 맹목적인 희생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나 또한 중년이 되고 보니
내 아이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기도 벅차다. 거기에 둘째 오빠의 사고까지 막을 능력은 없다. 내 남매 중 막내로서 이 오랜 고민을 글로 풀어내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어쩌면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세상 곳곳에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유독 문제를 일으키거나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자 환경과 상황은 달라도 결국 가족이지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다. 내 결론은 간단하지 않다. 가족이라도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얽매일 수는 없다는 것. 그래도 애정은 남아있어 미련이 생긴다는 것. 이 양가 감정이 계속될 테지만 난 이제 내가 보호해야 할 다른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쩌면 둘째 오빠가 언젠가 기적처럼 달라져 내가 정말 철들었다. 이젠 모든 걸 책임지고 생활하겠다며 정착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가 오면 우리 네 남매가 함께 모여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 다만 내가 희생해서 오빠의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한다는 걸 안다. 그건 본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니까. 나는 이제 막내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부모님 곁을 돌보며 내 길을 지키려 한다. 아직 결말은 없다. 집안의 골칫거리로 꼽히는 둘째 큰오빠가 뒤늦게라도 새 삶을 찾는 건 불가능은 아닐 거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긴 세월 함께 지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중년이 된 나는 이제 그를 차분히 지켜보려 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리고 내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